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뉴스 앵커가 끝없이 이어지는 정치 스캔들에 대해 떠들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손에는 맥주 캔이 들려 있었고 반쯤 비운 캔은 이미 미지근해졌다. 금요일 저녁 평소처럼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찰그랑거리는 접시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수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이 모든 게 민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민호는 수진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폰은 잠금이 풀려 있었다. 수진은 늘 폰을 잠갔다가 잠금 해제를 귀찮아해서인지 요즘엔 그냥 두는 일이 많았다. 민호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터치했다. 배달 앱 알림이 떠 있었다. 배달 완료. 고객님의 주문이 지정된 주소로 배달되었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알림을 눌렀다. 화면에 뜬 주문 내역을 보니 마트에서 장을 본 물건들이었다. 쌀, 양파, 고기, 두부 그리고 생수까지. 평소 수진이 자주 사던 물건들이었다. 수진아, 오늘 마트 갔었어? 민호가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다. 응, 오후에 잠깐 다녀왔어.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설거지를 멈추지 않은 채로 대답하는 게 느껴졌다. 민호는 다시 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주문 내역에 적힌 배달 주소가 그들의 집 주소가 아니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 그랜드파크 레지던스였다. 민호는 눈을 비볐다. 혹시 잘못 봤나 싶어 주소를 다시 읽었다. 분명히 그들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다. 집에서 불과 500m도 안 떨어진 곳, 최근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였다. 민호의 가슴이 살짝 뛰기 시작했다. 왜 수진이 장을 본 물건을 다른 주소로 보냈을까? 혹시 친구 집에 보낸 걸까? 아니면 부모님 댁? 하지만 수진의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수진이 자주 만나는 친구는 민호도 다 아는 사이였다. 게다가 친구 집에 이렇게 일상적인 장보기 물품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 민호는 주문 내역을 스크롤하며 다른 단서를 찾으려 했다. 주문 시간은 오전 9시 수진이 마트에 다녀왔다고 말한 시간과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배달 완료 시간은 오후 2시. 민호가 오후에 전화했을 때 수진은 마트에 있다고 했었다. 수진아. 민호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끼며 다시 불렀다. 오늘 뭐 산 거 있어? 부엌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수진이 고개를 살짝 내밀며 민호를 쳐다봤다. 그냥 평소처럼 장 봤지. 쌀이랑 고기, 생수 같은 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설거지로 돌아갔다. 민호는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했다. 민호는 폰을 내려놓고 맥주 캔을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입술은 캔에 닿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수진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이른 판단이었다. 어쩌면 배달 앱의 주소가 잘못 입력된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랜드파크 레지던스는 단순한 오타로 입력될 만한 주소가 아니었다. 정확한 동 호수까지 적혀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주소를 입력한 게 분명했다.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수지는 여전히 설거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늘 보던 모습이었다.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 에이프런을 두른 모습,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얇은 은 팔찌. 결혼 7년 차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한 존재였다. 민호는 수진을 사랑했고 수진도 민호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호는 수진의 뒷모습에서 낯선 기운을 느꼈다. 민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는 폰을 다시 집어들고 수진의 배달 앱을 뒤졌다. 최근 주문 내역을 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랜드파크 레지던스로 배달된 주문이 3번 더 있었다. 모두 평일 오전에 주문된 것들이었다. 주말에는 그런 주문이 없었다.
민호는 수진이 주말에는 자신과 함께 마트에 간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평일에는 혼자 가고 주말에는 둘이 함께. 그 패턴이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민호의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수진이 누군가에게 장을 봐주는 걸까? 아니면 그 아파트에 누군가를 위해 물건을 보내는 걸까? 혹시 민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수진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은 옆에서 평소처럼 고르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결혼 전 수진의 웃음소리에 반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짓 모든 게 민호에게는 특별했다. 하지만 지금 그 익숙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내일 수진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봐야겠어. 민호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사는 무슨 급한 일 있나? 라며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민호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얼버무렸다. 동료들은 농담 삼아 아내한테 깜짝 선물 사주나 보네. 라고 웃었지만 민호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그의 머릿속은 어젯밤부터 멈추지 않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의 배달 앱에 뜬 낯선 주소, 그녀의 담담하지만 어딘가 어색했던 대답, 그리고 그랜드 파크 레지던스로 배달된 장보기 목록. 그 모든 게 민호를 잠 못 들게 했다. 오늘 그는 직접 확인해야 했다. 집에서 100m쯤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웠다. 민호의 낡은 세단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 근처에 숨어 있기에 적당했다. 그는 운전석에서 몸을 살짝 숙이고 후드티 모자를 푹 눌렀었다.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꼭 드라마 속 탐정 같았다. 웃음이 나올 법도 했지만 민호의 입꼬리는 굳어 있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12시 45분. 수지는 보통 이 시간쯤 마트에 간다고 했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파트 출입구를 주시했다. 몇 분 뒤 수진의 흰색 SUV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왔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평소처럼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그녀가 늘 들고 다니는 천 소재 에코백이 놓여 있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차가 도로로 빠져나가길 기다렸다. 수진은 좌회전을 하더니 예상대로 그랜드 파크 레지던스 방향으로 향했다. 민호는 차간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도로 위에서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랜드 파크 레지던스는 민호의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신축 아파트였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고 입구에는 세련된 조경과 분수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는 이곳이 최근 강남에서 가장 핫한 주거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입주가 시작된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미 부유한 젊은 부부나 고소득 전문직들이 몰려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호는 문득 수진이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가 아는 한은 그랬다. 수진의 차는 아파트 입구 게이트로 다가갔다. 게이트가 부드럽게 열리며 그녀의 차가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재빨리 뒤를 따랐지만 그의 차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 게이트 앞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등록된 차량만 입장 가능합니다. 자동 안내 음성이 차갑게 들렸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차를 길가에 급히 세우고 후드티를 고쳤으며 뛰어 들어갔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로비를 지나쳤다. 아파트 단지 안은 넓고 복잡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경사로 여러 동으로 갈라지는 길,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고급 차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수진의 흰색 SUV를 찾았다. 단지 안은 미로 같았고 주차된 차들 사이를 헤매는 동안 그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만약 수진을 놓친다면? 만약 그녀가 이미 다른 곳으로 갔다면?
민호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숨이 가빠왔다. 마침내 3동 지하 주차장에서 수진의 차를 발견했다. 민호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수진의 차 안에 사람은 없었다. 민호는 주위를 둘러봤다. 주차장은 고요했고 멀리서 에어컨 실외기 소리만 윙윙거렸다. 그는 기둥 뒤에 웅크리고 앉아 기다렸다.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민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다리가 저려왔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혹시 수진이 갑자기 나타날까봐, 혹시 그녀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까봐. 민호는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몸을 바짝 낮췄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수진이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여성이었을 뿐이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기다렸다. 2시간이 지났다. 민호의 다리는 완전히 굳어 있었고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아내를 몰래 쫓아다니고 주차장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이게 내가 할 짓인가?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번엔 수진이었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수진은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고 손에는 2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민호가 어제 배달 앱에서 봤던 물건들, 쌀, 생수, 고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법한 무게감 있는 백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차에 다가갔다. 민호는 기둥 뒤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수지는 쇼핑백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운전석에 올랐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매일 하는 일처럼.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마트에 간다고 했었다. 그런데 왜 이 아파트에? 왜 저 쇼핑백을 들고 나왔지? 배달된 물건을 가지러 온 걸까? 아니면 민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했다. 수진의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민호는 그녀를 따라갈 의지도 없었다. 그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주차장의 차가운 바닥이 그의 몸을 식혔다. 수진이 마트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가 그랜드 파크 레지던스에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쇼핑백.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대체 저 안에 누가 사는 걸까? 수진이 왜 저기 갔던 걸까? 그의 가슴 속에서 의심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제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두려움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는 차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탐정을 찾아야겠어. 민호는 인터넷에서 찾은 탐정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강남역 근처 오래된 상가 건물 4층에 자리 잡은 사무소는 허름한 간판과 달리 내부는 깔끔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컴퓨터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다. 민호는 초조하게 손바닥을 문지르며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짤랑거리며 그의 도착을 알렸다. 김민호 씨 되시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나 민호를 맞았다. 그는 김 실장이라 자신을 소개했다. 짧게 깎은 머리, 단정하지만 약간 구깃한 셔츠,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김 실장은 전형적인 탐정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상이었다. 민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사무소 안은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강남역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김 실장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내를 의심하고 그녀를 미행한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곳까지 왔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다.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진의 배달 앱에 뜬 낯선 주소 그랜드파크 레지던스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게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의심들. 그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김 실장은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질문을 던질 뿐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민호가 말을 마치자 김 실장은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부인께서 평일마다 그 아파트에 간다고 하셨죠?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저랑 같이 마트에 가요. 그 주소로 배달된 건 평일에만 있었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인의 행적을 확인해 보죠. 그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부인이 왜 거길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비용은? 그는 종이에 금액을 적어 민호에게 보여줬다. 민호는 금액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지만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이 필요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다. 민호는 회사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집에서는 수진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수진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설거지를 하며 가끔 민호에게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녀의 미소는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수진의 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는 폰을 잠갔다. 민호는 그 작은 변화마저도 의심의 증거로 보였다. 일주일 뒤 민호는 다시 김 실장의 사무소를 찾았다. 이번엔 그의 손이 더 떨렸다. 김 실장은 책상 위에 사진 몇 장과 보고서를 펼쳐놓았다. 부인 행적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호는 그 말투에서 무거운 예고를 느꼈다. 김 실장이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그랜드파크 레지던스 3동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균 2시간 정도 머물렀고 매번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한 물건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수진이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쇼핑백을 들고 차로 돌아오는 모습. 사진 속 수진은 민호가 아는 그 익숙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아파트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거기 갔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 민호는 목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사는 겁니까? 김 실장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그 아파트 3동 1204호에는 30대 후반의 남자가 삽니다. 이름은 최연우. 최근 그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자라니. 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 남자랑 수진이가 무슨 관계입니까? 김 실장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을 민호 앞에 내밀었다. 흐릿하지만 아파트 현관에 놓인 여성용 구두와 남성용 운동화가 보였다. 이건 제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하고 소방 점검을 핑계로 집에 들어갔을 때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민호의 반응을 살폈다. 침실에서 부인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함께 있다뇨? 그게 무슨...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김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보입니다. 부인이 평일마다 그 집에 가는 이유, 쇼핑백으로 물건을 들고 가는 패턴, 그리고 제가 확인한 현장 상황. 모두 그걸 가리킵니다. 민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구두, 운동화, 그리고 김 실장이 말한 침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그럴 리 없다.
수지는 그의 아내다. 7년 동안 함께한 그의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사진과 김 실장의 단호한 목소리는 민호의 부정을 짓밟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확실합니까? 증거가 더 있나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민호 씨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어요. 이혼? 소송? 아니면 그냥 진실만 알고 싶으신 겁니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증거 더 구해주세요. 확실한 걸로. 김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는 서랍에서 작은 소형 녹음기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이걸 부인이 자주 쓰는 쇼핑백 안에 넣으세요. 안쪽 주머니에 몰래 꿰매 놓으면 됩니다. 대화가 녹음될 겁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다. 그 작은 기계가 그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사무소를 나서며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수진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리고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이제 거짓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걸음을 옮겼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날 밤 민호는 수진이 잠든 틈을 타 거실로 나왔다. 수진의 에코백은 현관 옆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백을 열고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다. 작은 찢어진 틈이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그 안에 밀어넣고 바늘과 실로 대충 꿰맸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터였다. 그는 백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수지는 여전히 고르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이 낯설고 증오스러웠다.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에코백에서 녹음기를 찾아 서재로 들어갔다. 헤드폰을 끼고 녹음기의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을 재생하자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야, 오늘 고기 좀 구워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다정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어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지, 내가 만든 거면 다 맛있어. 그들의 웃음소리, 잔잔한 대화,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숨소리.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파일은 계속 재생되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수진의 낮은 신음,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민호는 헤드폰을 벗어 던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 빛은 차갑고 무의미했다. 수진과의 7년,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순간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이 작은 기계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민호는 결심했다. 수진과 이혼해야 한다. 그리고 최연호, 그 남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변호사 명함을 집어들었다.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그는 모든 걸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수진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넌 날 배신했어. 하지만 난 너한테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는 전화를 들어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법정 앞 복도에서 서성였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서울가정법원은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손에는 변호사가 건넨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지난 몇 달은 악몽 같았다.
수진의 배신, 탐정의 증거, 그리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민호를 끝없이 몰아붙였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끝날 터였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법정 문을 바라봤다. 이제 결판을 낼 시간이었다. 변호사 박진영은 민호의 옆에 서서 차분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김민호 씨.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패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처음 상담하러 갔을 때부터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상간남 소송은 최연우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민호는 그녀의 자신감에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다. 녹음기 파일, 탐정의 사진, 그리고 수진의 배달 앱 기록. 그 모든 게 그의 무기였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민호는 수진을 마주했다. 그녀는 민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예전처럼 화사한 모습이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 어깨를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피곤한 눈빛. 그녀는 민호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그녀의 얼굴에서 죄책감을 찾으려 했지만 그저 텅 빈 표정만 보였다. 수진 옆에는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최연우는 상간남 소송의 피고로 또 다른 자리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민호는 최연우를 처음 봤다. 사진에서보다 더 날렵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민호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저 눈빛이 그의 분노를 더 키웠다. 이혼 소송 심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 변호사는 수진의 부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차례로 제출했다. 탐정의 사진, 침실에서 찍힌 흐릿한 이미지, 그리고 녹음기 파일. 법정 안은 고요했다. 녹음기가 재생되자 수진과 최연우의 다정한 대화,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민호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수진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그녀의 변호사는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일탈이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무표정하게 메모를 했다. 상간남 소송은 더 치열했다. 최연우의 변호사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을 강조하며 민호의 과도한 의심이 사건을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단호했다. 그녀는 최연우가 수진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민호의 가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고 녹음기 파일의 타임스탬프와 배달 앱 기록으로 그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최연우는 점점 초조해 보였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눈빛은 흔들렸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몇 주 뒤 판결이 나왔다. 민호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상간남 소송에서도 민호가 승소하며 최연우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정 밖으로 나오며 박 변호사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싸웠어요, 민호 씨. 이제 새 출발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승소의 기쁨과 거리가 멀었다. 그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지난 7년을 떠올렸다. 수진과 처음 만났던 날 그녀의 웃음소리, 함께 꾸몄던 작은 아파트. 그 모든 게 이제 먼 기억이었다. 그는 승소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가족, 신뢰, 그리고 한때의 자신.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결혼 반지를 꺼냈다. 수진과의 결혼을 상징하던 그 반지는 이제 무겁기만 했다. 그는 반지를 손바닥에 쥐고 잠시 고민하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끝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진은 이제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최연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자신을 다시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싸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강남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민호는 코트를 여미며 걸음을 옮겨.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다. 어딘가에서 새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민호는 그 바람을 따라 걸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빌라촌에 자리 잡은 이 방은 그녀가 이혼 후 얻은 새 보금자리였다. 방 안은 단출했다. 이케아에서 산 저렴한 침대, 중고로 구한 작은 책상, 그리고 아직 풀지 않은 이삿짐 상자 몇 개. 창밖으로는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최연우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이혼 소송은 수진에게 재앙이었다. 하지만 수진에게 가장 큰 상처는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 그녀가 믿었던 현우, 그녀가 모든 걸 걸었던 그 남자가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우는 수진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보자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수진은 그가 바빠서 아니면 소송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났다. 현우가 그녀를 진심으로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녀는 그저 그의 삶에 잠깐 스친 놀이였을까?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현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수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현우야, 나 소송 끝났어. 민호가 다 가져갔어. 나 지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랑 얘기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수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수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만하다니? 무슨 소리야? 현우, 나 때문에 너도 소송에 휘말렸잖아. 우리 같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우가 끼어들었다. 수진,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솔직히 스릴이 좋았어. 유부녀랑 몰래 만나는 거, 그 긴장감. 하지만 이제 넌 이혼녀야. 내가 그런 여자를 왜 만나야 해? 수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같이 새로 시작하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현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사랑? 수진, 그건 그냥 분위기였어. 넌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바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수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수진은 폰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현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유부녀랑 몰래 만나는 거, 그 긴장감.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걸 걸었다. 민호와의 안정된 삶, 가족, 그녀의 자존심까지. 하지만 현우에게 그녀는 그저 스릴을 위한 장난감이었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모든 걸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창밖에서는 골목길의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민호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호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의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먼 과거였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거울로 다가갔다. 거울 속의 수지는 초췌했다. 눈은 퉁퉁 붓고 피부는 생기를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게 너야, 수진아. 그녀는 속삭였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야. 수지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호를 배신한 대가, 현우에게 이용당한 대가.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가족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홀로 남았다. 수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살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다리는 힘이 풀렸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다.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 민호의 차디찬 눈빛, 그리고 그녀가 잃은 모든 것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지는 알았다. 이 좌절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너 혼자라도 살아야 해.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허약한지는 그녀 자신만이 알았다.